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러셀 2000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터치해내는데요. 월가 출신의 재무장관 지명에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헤드라인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러셀 2000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보여줬는데요. 상대적으로 온화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케어 창업자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쟁 우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차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에 따라 리비아는 13% 넘게 폭등했고 테슬라는 4% 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국내 소비자 경기 전망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수출 둔화와 경기 부진에 따른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근접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7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전달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 가까이 뛰면서 44,737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 S&P 500 지수 0.3%, 나스닥 0.27%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써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1.86%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출신의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며 랠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무역 정책 등에서 베센트가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완급 조절을 잘 해낼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 정치권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면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돌입을 앞두고 미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임 전 사건을 매듭짓는 모습인데요. 스미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소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스티븐 청 대선 캠프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센트의 지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되면서 국채가 급등했고 반비례하게 움직이는 국채금리는 3% 넘게 빠지면서 4.2%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장에서는 소폭 빠졌었는데 오늘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성 종목들 상승하면서 지수는 0.65%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을 붕괴해서 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들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큰 폭으로 빠졌고요. 다른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1% 넘게 올라줬는데요. 팀 쿡 애플 CEO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중국을 찾았습니다.
제2회 중국 국제공급망 진흥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애플이 2회 연속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팀 쿡 CEO가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쿡 CEO는 현장에서 중국 협력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을 것이라며 애플과 중국 시장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앞서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 주재로 글로벌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공급망 이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에서 0.4%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가 급락했습니다. 4% 넘게 빠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벳 오늘장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2% 넘게 뛰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 아마존, 오늘장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도 1% 넘는 상승폭 기록해냈습니다. 테슬라는 4% 가까이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UBS가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사업의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동물적인 충동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시장에 경고했는데요. UBS 분석가는 테슬라에 대한 매도 포지션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197달러에서 226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악재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메이시스 살펴볼까요?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연기한 여파로 주가가 2% 넘게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연기한 이유는 회계부서의 직원 1명이 고의적으로 약 3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최대 1억 5,400만 달러의 배송 비용을 숨겼기 때문인데요. 메이시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외부 감사 업체가 회계 범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는 다음 달 11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백화점 사업이 사양 산업의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 메이시스의 회계 오류 문제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메이시스는 실적 부진의 여파로 지난 2월에 약 150여 개 매장을 폐쇄하고 남은 350여 개의 매장에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2027년까지 매장을 폐쇄해 나갈 계획이고요. 메이시스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19%가량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살펴봅니다.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인텔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8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다라고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칩스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식통에 따르면 수주일 안에 자금 지원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자금 지원이 거의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불안정성이 좀 해소되면서 주가는 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자금은 인텔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당초 인텔은 최대 85억 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텔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우려 요인이 있어서 지원 규모가 삭감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칩스법과 IRA법 등을 통해서 배정된 자금을 기업들에 최대한 많이 지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앤바디웍스 살펴봅니다. 오늘장 폭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프레그런스 브랜드죠. 베스앤바디웍스가 실적 호조와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회사는 3분기 매출 16억 1천만 달러, EPS 49센트를 보고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인 매출 15억 8천만 달러, EPS 47센트 모두 웃돌았습니다. 또 올해 순매출은 1.7에서 2.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전에 2에서 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감소폭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S&P 500 내년에는 7,000선 뚫어낼까? 사실 골드만삭스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S&P 500에 대해서는 전고점 대비해서 약 7% 수준만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네. 다시 한번 좀 바꾸는 느낌입니다. 장밋빛 전망을 다시 한번 내놓았고요. 11월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 다양한 일정과 이벤트들이 잔존의 변동성은 여전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추수감사절로 미증시는 이번 주 좀 이르게 폐장을 할 예정이죠. 자, FOMC 의사록과 PCE 발표 등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둘 다 크게 초점을 맞출 만한 변수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지금 미증시 우리가 다우가 되든 뭐 S&P 500이 되든 나스닥이 되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매우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것은 적어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FOMC 의사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들을 보내왔는지 혹은 메시지를 전해왔는지가 중요한데 저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땐 올해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던 물가라고 하는 측면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건 상당 부분 완화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PCE도 최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변수는 현재 시장을 크게 흔들거나 혹은 반대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변수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이 흐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매우 좋죠. YTD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대략 17.53%나 올라갔고 S&P 500과 나스닥은 25%, 26% 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아쉽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안 좋고 기타 다른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현재 미국만큼 강한 증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이제 차트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S&P 500의 최근 추이입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우선 6,000포인트 지금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2018년, 2019년 뭐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된다 할지라도 미증시는 오히려 더 큰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나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스닥인데 역시나 흐름이 좋은 거죠. 나스닥은 결국에는 2만 포인트, S&P 500은 7천 포인트. 거기까지 가려면 당연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지금 판단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미증시가 우리가 크게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FOMC 의사록, PCE 발표 이번 주 26일, 27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변수는 그냥 우리가 한 가지 이벤트가 소멸이 되거나 혹은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물가와 인플레이션 상당 부분 지정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다음 파월 의장이 좀 금리 인하에는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 소멸로서 한번 바라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12월, 이번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좀 긍정적으로 우려감 지우고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본 것처럼 미증시는 지금 여전히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금융경제가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초점은 실물경제로 향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실물경제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크게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장이고요. 또 하나는 물가고요. 마지막 하나는 고용입니다. 우선 고용이라고 하는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은 대략 4% 내외에서 나오죠. 우리가 경제학 원론 책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3%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수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4% 정도면 이것 또한 자연 실업률의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은 지금 크게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나마 우려스러웠던 물가도 꽤나 많이 잡힙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라고 하는 거, 적어도 2% 미만까지 떨어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지않게 미국의 성장이 완만하게 받쳐준다면 사실상 물가 상승률은 예전에 비해서 약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변수는 아닌 거죠. 미국의 GDP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현재 기준으로 그 큰 국가가 여전히 2%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3%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단 한 번도 3%가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저점 대비 무려 대략 10년 동안 3.5배나 올라갔고요. 이러한 성장을 강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소비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성장이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핵심 변수입니다. 기타 국가와 달리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의 비중은 70%가 넘어가는데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을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가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중산층이 탄탄하다는 것. 우리가 소비라고 하는 이 지표가 핵심이 되는 가운데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결국에는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의 총량을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이 매우 높은 고소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의 총량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데 반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소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반면 중상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민간 소비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여력으로 작용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GDP의 성장을 꾸준히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됩니다. 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딱 증시가 보여주는 거죠. 증시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력에 대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상장이 된 기업들의 성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당연히 미국이고 거기에 상장이 된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상장된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거의 대다수가 전 세계에서 해당 산업 기준으로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리드 성장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미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시간을 두고는 결국 수혜를 받는 환경에 놓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FOMC 의사록도 마찬가지고요. PCE 물가지표, 추후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변수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제 중동지방에서의 분쟁도 이제 무언가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제유가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는 변수인과 동시에 물가를 조금 더 안정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결국 키워드는 성장, 여기에 맞추어서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S&P 500 그리고 나스닥 심지어 다우까지 우리가 내년 중반 혹은 내년 연말까지 보았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성장과 물가 그리고 고용에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특히나 성장 쪽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쟁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연말에 산타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장밋빛 전망을 너도 나도 내놓고 있는데요. 자, 내년 말까지 S&P 500은 6,500을 넘어서 7,000포인트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또 힘을 잃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증시는 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로 제가 봐도. 그런데 미증시는 잘 가고 거기에 코인은 말 그대로 불을 뿜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투자를 했던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입니다. 저도 어제 제 고객 중에 2명이나 딱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인데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은 곳이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S&P 500의 시장 전망이나 나스닥의 시장 전망 이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술주 위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기타 엔비디아라든지 이 모든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내년 기준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또 여기에는 결국에는 저는 이 AI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문드문 연초에도 그랬습니다. AI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투자 대비 성과가 결국에는 나와야 하는데 우선은 그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하게 태동 단계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베이스를 보일 만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쉽게 올해 중반에 접어들면서 엔비디아도 한 차례 큰 조정이 나왔고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대다수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많은 조정을 거쳤던 거죠. 하지만 그게 대선이 마무리되는 국면과 함께 다시 한번 고개를 분명히 듭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넓게 보면 반도체 큰 틀에서 레거시까지 사실상 미증시의 흐름은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턴이 우선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원을 이탈한 이후로 그때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지난 8월 기준으로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는 힘이 지금 너무나 강한 거죠. 삼성전자 5만 원 깨지고 8천 원 올라가는 가운데 결국 그게 며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답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게 지금 HBM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HBM에 대한 공급 물량이 나오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력 고객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1등이었고 마진율을 한번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50%가 지금 넘어가죠. 그렇게 노다지인 산업의 삼성전자는 사실상 후발주자입니다. 기업이 보이고 있는 기업 가치는 월등히 더 큰데 비해 아직까지 콜 테스트를 쉽게 통과하지 못했던 가운데 우려스러웠던 공급망을 확충하는 게 어려웠다는 것. 그런데 그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제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 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 혹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야기가 시장에 유입되는 시점이 저는 반도체가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매우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게 왠지 어제 느낌상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 시점에 힘은 우선은 강했고 여기에서 무언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미대에서는 우선은 아닌 거죠. 그러면 다른 무언가를 찾아보았을 때는 역시나 이 삼성전자와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추어 본다면 어제 제우스라든지 또 한미반도체라든지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적지 않게 올랐다는 점을 토대로 여기에서 한편으로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올라간다면 시장은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비록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에 조금 힘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키가 됩니다. 이 반도체가 키가 되는 가운데 시장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가정 아래 저는 연말까지 산타랠리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배당 정책은 조금 더 확장될 겁니다. 이렇게 배당 정책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12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증시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연말까지 저는 26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는 물론이고 우리 증시까지 넓게 보면 미증시까지 크게 불안한 흐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순하게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증시 또한 관심을 계속 가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PB님께서는 조금 전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급등한 이유 HBM으로 꼽아주셨는데, 다만 젠신항 CEO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콜 테스트 우리도 신경 쓰고 있다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속보로 나왔었죠. 갑작스럽게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딱 두 가지밖에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저가 매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 삼성전자가 지금 적자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DS 부분 같은 경우 지난 2분기 대비 감소되는 실적을 보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업이익 기준으로 내년 50조 수준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소폭 하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 모든 걸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게 사실상 이 HBM인데, 이 HBM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주가는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만, 사실상 이건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결국에는 캐리 트레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혹은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은 앞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 혹은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삼성전자의 저평가 매력도는 지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내외에서 우선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괜찮죠. 사실상 여기에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었을 때 강달러 기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우선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지금보다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기업이 보이고 있는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지금은 삼성전자의 공급이라고 하는 이 측면과 삼성전자가 보일 수 있는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주가가 8만 원이고 9만 원이고 그러면 당연히 매력도는 떨어집니다만 지금 6만 원도 안 합니다. 여기에서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대략 5만 5천 원 수준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걸 감안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되,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인내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 자체에 대한 훈풍이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에 대한 훈풍이 나오게 되면은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파생 상품 시장에도 외국인 자금이 적지 않게 유입이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적어도 저는 12월 기준으로 시장의 상승을 크게 견인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12월도 미국만큼 저는 뜨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장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코스피 긍정적인 선순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평가 그리고 저가의 매력도가 충분하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환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제약바이오는 어제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엠폭스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FDA 그리고 호재도 어느 정도 좀 있었던 시장이었었는데 2차 전지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어떤 모습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는 제가 저희 방송하면서 단 한 번도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사실상 요 며칠 흔들렸던 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알테오젠 때문입니다. 이 알테오젠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알테오젠은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여전히 안 좋았죠. 매출액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만 이 기업이 이제 2027년, 2028년 수준이 되면은
지금보다 어마어마한 수준의 매출액이 자연스럽게 로얄티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간에 알테오젠에 대한 목표 주가 70만 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여의도 내에서는 사실상 알테오젠 주가 목표 주가 100만 원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또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단순하게 실적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틀을 많이 만들어 두었다는 점과 기준금리의 인하라고 하는 것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자금 조달 비용의 감소를 견인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제약 바이오는 한편으로 이번 노이즈에 따른 충격이 있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것 또한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결국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차 전지는 다릅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될 만한 셀 업체들 같은 경우 미국의 이 IRA 정책이 폐기되면 자연스럽게 보조금이 축소가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축소되는 금액이 더 클 겁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도 LG 엔솔이라든지 SK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괜찮았습니다만 보조금이 없었다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유럽 쪽에서 지금 조금 더 매출액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IRA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보조금 때문에 유럽에 투자를 했던 많은 부분이 미국으로 지금 넘어간 거죠. 다시 한번 유럽에서 무언가 성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래 소재 기업들, 뭐 양극재가 되든 음극재가 되든 전해질이 되든 분리막이 되든 기본적으로 셀 업체가 숨통을 크게 틔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기준으로 턴을 하는 것은 역시나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7월 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가 드문드문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게 추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사실상 손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 쉽게 매도를 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업황이 턴이 될 만한 그런 요인이 현재로서는 저는 대단히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역시나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벤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이들이 우선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은 곧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접근하는 것이 투자에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시장 접근하고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알테오젠이 노이즈가 있을 때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부분 역시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핵심 셀업체 IRA 축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업황이 좀 둔화가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캐스케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를 지명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잦아든 모습인데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 전장 마감인 107.527보다 0.6%가량 내리며 106선을 기록했습니다. 유로, 엔화, 파운드 등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장 초반에 1,390원대 후반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베센트는 30년 넘는 헤지펀드 투자 경험으로 경제와 금융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고 월가 인사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가진 합리적 성품의 안정적인 인사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베센트가 월가의 의견을 백악관에 잘 전달하고 과격한 관세 정책도 완만하게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유니크레딧의 에릭 닐센 수석 경제고문은 미국 재무장관 자리에 베센트가 지명되자 시장 참여자들은 말 그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도지로 불리는 정부 효율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4일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부를 구성하기 위해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고 또 함께 일할 이들을 인터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법과 기술, 행정 세 분야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영계나 기술업계 인물들이 정부 효율부 패널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연방정부의 위헌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천 개의 정부 규제를 철회하고 연방 인력을 감축하면서 수천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조지 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리처드 제이 피어스 교수는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규제 폐지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연방법에 대해선 완전히 무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이 약 1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버크셔 주식을 4개의 가족재단에 기부한다고 현지 시간 25일 발표했습니다. 약 20년 전에 한 자선 약속의 일환인데요. 버핏은 2006년부터 4개의 가족재단에 매년 기부를 해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날 버크셔의 클래스 A 주식 1,600주를 클래스 B 주식의 240만 주로 전환하고 그 주식 중에 150만 주는 수잔 톰슨 버핏 재단, 30만 주는 셔우드 재단, 하워드 G 버핏 재단, 또 노보 재단에 각각 증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핏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부금으로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클래스 A의 주식 보유는 20만 6,363주로 줄었고 2006년 기부 약속을 한 이후로 거의 57%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CNN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일부 관료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 정부가 논의되는 휴전안 내용 중에 일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다른 문제들이 해결돼야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이 임박했다고 전했는데요. 미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 시간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협상에 근접했다고 믿는다면서 논의가 건설적이었고 궤적이 휴전을 위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가 무언가 발표할 게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용적일 때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공급 규모를 5,500억 위안 축소했습니다. 금리는 2%로 동결했는데요. MLF는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유동성 조절 도구입니다. 25일 중국인민은행은 MLF 업무 안내 공지를 통해 1년 기간으로 9천억 위안 규모의 MLF 운영을 시작했다며 최저 입찰금리는 2.3%, 낙찰금리는 2%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MLF 잔액은 6조 2,390억 위안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취급한 MLF가 총 1조 4,500억 위안이었는데 만기 대비 새로 취급되는 규모가 5,500억 위안 적어지며 그만큼 시중에 풀릴 유동성을 줄였습니다. MLF 잔액이 불어나면서 일정 규모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대형은행인 유니크레딧이 경쟁은행인 방코 PBM을 10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CEO 안드레아 오르첼의 독일 상업은행인 코메르크방크 인수 의도를 밝힌 후에 두 번째 주요 인수 제안인데요. 올해 유럽은행의 인수합병 발표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현금이 풍부한 유니크레딧이 방코 BPM의 잠재적 인수자로 거론돼 온 바 있습니다. 유니크레딧이 방코 BPM을 인수하면 유니크레딧이 이탈리아 최대 자산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럽은행 간의 인수합병 활동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니크레딧은 성명을 통해 주당 6.657유로에 매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금요일 종가인 6.644유로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저평가는 벗어났다. 버크셔 해서웨이,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한 박자 쉬고 다시 보자. 당분간 증시에 연동되는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는 부분인데요. 2024년 결산 실적 및 연간 주주 서원을 확인한 후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달 말 경영 실적을 발표하는데 회사 수익과 자산 가치,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자료이기도 합니다. 버핏은 매년 투자 철학과 주주 전략 그리고 시장 관점 등을 주주 서원을 통해서 작성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매우 주목하는 자료입니다. 3분기 실적은 순이익 101억 달러로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6.2%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은 130억 달러, YOY 기준으로 6% 하락, 순이익 역시 10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순이익과 함께 전반적으로 하회했다, 즉 밑돌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도 살펴보시면 단기 국채가 25.1%입니다. 주식은 23.7%, 보유 주식 중에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올타뷰티 등을 일부 처분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도미노 피자와 폴코퍼레이션 신규 편입했습니다. 헤이코 지분은 소폭 확대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확실성 우려가 좀 투영됐습니다. 자사주 소각 부재 그리고 국채 비중 확대는 증시 불확실성 우려를 투영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당분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부재는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를 벗어났다라는 경영진의 판단을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인 단기 국채 확대는 증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 이후 증시에 대한 워렌 버핏의 판단이 달라졌을지 여부는 2023년도 4분기 실적과 연간 주주 서한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또 약 1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버크셔 해서의 주식을 4개 가족재단에 기부한다라고도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그는 그가 약 20년 전에 한 자선 약속의 일환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날 버크셔의 클래스 A 주식의 1,600주를 클래스 B 주식 240만 주로 전환하고 그 주식 중에 150만 주는 수잔 톰슨 버핏 재단, 30만 주는 셔우스 재단, 그리고 하워드 G 버핏 재단, 노보 재단을 각각 증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잔 톰슨 재단은 고인이 된 아내 이름을 딴 재단이며 셔워드 재단과 하워드 G 재단, 그리고 노보 재단은 자녀들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2010년 버핏은 빌 게이츠와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와 함께 더 기빙 플레이즈를 시작하면서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4년 전부터 게이츠 재단과 자녀와 관련된 재단에 막대한 기부를 시작한 바 있고요. 또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도미노 피자와 폴코퍼레이션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주목받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도미노 피자 주식 128만 주를 약 5억 5천만 달러에 매입한 바 있는데요. 도미노 피자는 효율적인 배달과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미국 최대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장비 도매 유통업체 폴코퍼레이션의 주식도 40만 주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약 1억 5천만 달러를 보유하게 됐고요. 폴코퍼레이션은 수영장 틈새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한 수요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버핏은 오랫동안 강력한 브랜드와 건강한 현금 흐름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는 전략을 늘 선호해 왔습니다. 도미노 피자와 폴코퍼레이션은 이를 잘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기존 보유 주식을 줄이는 대신 소비재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핏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버크셔는 3분기 동안 애플 보유 주식 등을 포함해 346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버크셔의 3분기 애플 보유 주식 지분 규모는 직전 분기 842억 달러 대비 약 25%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버크셔는 2분기에 매입한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뷰티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울타뷰티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빠진 바 있는데요.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오마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재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받고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소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